김정호 씨는 보호자가 안 김정호 계십니까? 씨는 응급실 보호자가 안 의사의 계십니까?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에는 800명이 넘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사업하며 알게 된 사람들, 동창들, 거래처 사장들, 골프 모임 친구들. 하지만 그날 새벽 저 대신 보호자 서명을 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전날 밤, 저는 우연히 휴대전화 속 단톡방에서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우는 돈 쓰기 힘들겠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김정호 씨는 보호자가 안 계십니까? 응급실 의사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너무 하얗고 병실 천장은 낯설었습니다. 왼쪽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심전도 선이 붙어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연락 가능한 가족분이나 지인분 계실까요? 저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연락처가 800개 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 동창들, 골프 모임 사람들, 예전 직원들, 동네 부동산 사장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대신 보호자 서명을 해줄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72세 김정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법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9에 작은 인테리어 공사 일을 시작했고 40이 넘어서 건설자재 납품 회사를 차렸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머리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속 시간 하나는 철저히 지켰고 돈 계산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했습니다. 비가 와도 현장에 나갔고 몸살이 나도 거래처 미팅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독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보다 일을 더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일이 있어야 사람도 있는 거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아내 이명자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와도 늘 식탁 위에 국을 데워 놓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직원 월급을 걱정하던 날에도 아내는 제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를 사주고 노후만 편하게 해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화환도 많았고 조문객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제가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힘내십시오.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은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찻잔은 식탁 구석에 그대로 있었고 안방 옷장에는 아내의 카디건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외동아들 준호는 캐나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도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 회사 일 늘 바빠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잘 지낸다. 그 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를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불 켜진 방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있어도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있어도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저는 강남에 있던 작은 건물 한 채를 팔았습니다. 젊은 시절 무리해서 샀던 건물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건물을 지키려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세입자 문제도 많았고 대출 이자 때문에 숨이 막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그 건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매각 대금과 남아있던 대출 정리, 다른 자산까지 정리하니 손에 쥔 돈이 5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럽다고 했습니다. 정우 형님, 이제 아무 걱정 없겠네요. 노후 준비 끝났네요. 역시 사람은 부동산을 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면 든든했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없고 생활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비어갔습니다. 넓은 집에는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안방 옆 작은 방은 창고가 되었고 거실 소파는 늘 한쪽 자리만 꺼져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는 4개였지만 제가 앉는 자리는 항상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된장국을 데우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며칠 뒤에야 발견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털어내려고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름은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누르려는 손가락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저는 함께 밥을 먹은 적은 많았습니다. 술도 마셨고 골프도 쳤고 여행도 갔습니다. 그러나 힘든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말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외롭다고 말해본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제 이름이 동창회 단톡방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정우가 강남 건물 팔아서 현금 50억 만들었다더라. 그 한 줄이 조용하던 제 휴대전화를 다시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늦게라도 제 곁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한 것은 그 소문이 퍼진 지 이틀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리고 다음 날 또 한 통, 그 다음 날에는 5통,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에도 10통 넘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예전에 같은 골프 모임에 있던 사람, 사업하던 시절 거래처 사장, 심지어 이름을 보고도 한참 생각해야 기억나는 사람들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우야, 살아있었네. 보고 싶다. 얼굴 한번 보자.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더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반가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정우는 서울 시내 한 한정식집에서 동창 4명과 만났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가 낯설 정도였습니다. 야, 정우야. 너 하나도 안 늙었네.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르다. 모두 웃었습니다. 정우도 함께 웃었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 냄새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계산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우가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에이, 또 얻어먹네. 역시 정우는 통이 커.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 자체가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모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골프 약속이 잡혔고 저녁 술자리도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는 근교 여행까지 갔습니다. 어느 순간 정오의 달력은 사람들 이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일정표였습니다. 밤마다 혼자 TV를 보던 사람이 이제는 약속 때문에 시간을 조정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영정사진 앞에서 혼잣말까지 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왠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사를 하던 중 동창 최성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응? 우리 아들이 카페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정우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요즘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말이야. 그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야, 혹시 투자 생각 없냐? 정우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는 그런 건 잘 몰라. 에이, 그냥 친구끼리 하는 건데. 정우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들 유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건물 계약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됐습니다. 이상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정우가 계산하지 않으면 모임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바쁘다고 하면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정우가 식사값을 내면 분위기가 좋아졌고 정우가 지갑을 열지 않으면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식당 화장실로 가다가 우연히 친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말할 거야? 성진이가 하는 게 제일 낫지. 정우 정도면 1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설득하면 돼.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친구들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우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성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정우야, 얼굴 좀 보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성진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큰 기회를 잡았어. 딱 5억만 있으면 돼.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5억? 너한테는 작은 돈 아니냐? 친구니까 먼저 말하는 거야. 그 순간 정우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친구로 보는지 아니면 현금 50억을 가진 노인으로 보는지. 하지만 그때도 정우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커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최성진이 내민 사업계획서를 바라보던 그날, 김정우는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거래처 사장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우야, 오해하지 마.
빌려달라는 게 아니야. 투자야. 투자. 잘 되면 수익도 나눌 거고. 정우는 사업 계획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성진의 얼굴에 잠시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친구끼리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반갑기만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모든 말에 돈 냄새가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애써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차라리 이용당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웃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정우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렸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비틀거리다가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나 혼자 죽는 건가? 다행히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우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가벼운 뇌경색이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에 안도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친구들이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으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우는 스스로 변명했습니다. 다들 바쁜 거겠지. 갑자기 연락받았으니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간호사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캐나다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제가 당장 갈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애들 학교도 있고 일도 있잖니. 통화를 끊고 난 뒤 정우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병실 의자에 앉아 귤을 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마셨는지 물어보고 약은 먹었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동창의 단톡방을 열어보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원래는 개인 채팅으로 보내려다가 실수로 단톡방에 올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성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정우 병원에 있다는데 이제 돈 쓰기 힘들겠네. 투자 얘기는 접는 게 낫겠다. 지금 상태면 가족이 관리할 수도 있잖아. 정우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뒤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우는 모든 내용을 읽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동안 함께 웃고 밥 먹고 여행 다니던 사람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웃음, 그들의 칭찬, 그들의 친절,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장례식 날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할 뻔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사람보다 돈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50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의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퇴원한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TV를 켜도 집안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우는 책상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번호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들, 사업가들, 몇 달 동안 연락하며 친한 척했던 사람들. 손가락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번호를 삭제했을 때 휴대전화 화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나는 또 혼자가 됐구나.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였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본 순간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이름, 이상철.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졸업식 날 이후였을 것입니다. 정우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돌아온 뒤부터 더 그랬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휴대전화는 이제 울리지 않았고 동창의 단톡방도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졸업사진 한 장과 작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두 소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상철이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상철은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둘은 같은 반이었고 같은 야구부였습니다. 집안 형편은 달랐습니다. 정우의 집은 평범했지만 상철의 집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둘은 늘 함께 다녔습니다. 매점에서 빵 하나를 사면 반으로 나눠 먹었고 시험이 끝나면 운동장에서 해질 때까지 공을 던졌습니다. 상철은 말이 많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챙길 줄 알았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쓰고 집까지 데려다 주던 친구. 정우가 싸움에 휘말렸을 때 먼저 나서주던 친구. 그게 이상철이었습니다. 졸업 후 둘의 길은 갈라졌습니다. 정우는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시작했고 상철은 아버지 병환 때문에 고향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바빠지면서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겼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익숙하면서도 투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야, 동창회 단톡방에서 내 소식 들었다. 건물 팔았다는 말까지 돌길래 걱정이 됐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까봐 연락도 함부로 못했다. 그래도 건강은 괜찮은지 궁금해서 이것만 보낸다. 나도 나이가 드니 옛 친구 생각이 난다. 몸 잘 챙겨라. 짧은 편지였습니다. 정말 짧았습니다. 돈 이야기 한 줄 없었습니다. 부탁도 없었습니다. 투자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부뿐이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식사도 했고, 골프도 쳤고, 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건강을 먼저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들 사업 이야기를 했고, 투자 이야기를 했고,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구는 가장 먼저 건강을 물었습니다. 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술 한 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졸업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상철아, 너는 아직도 그대로구나. 며칠 뒤 정우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상철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가족은 있을까? 인터넷도 찾아보고 동창들에게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철? 아직도 고향에 있는 걸로 아는데 형편이 별로 안 좋다고 들었어. 항구에서 일한다는 말도 있던데. 정우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라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정우는 결국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거의 하루가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정우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긴 여행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늦게 도착한 항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주소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수산물 창고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한 노인이 생선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철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친구의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철도 상자를 내려놓고 멍하니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게 웃었습니다. 정우야? 정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나야. 상철은 손에 묻은 물기를 바지에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진짜 내가 맞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정우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상철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거 별것도 아닌데.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한테는 별것이었다. 상철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찾아 헤매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우와 이상철은 항구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난로 위에서는 주전자가 끓고 있었고 식당 안에는 생선 비린내와 국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어제 헤어진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국밥이 나오고 나서야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괜찮냐?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은 했어. 근데 마음은 잘 모르겠다. 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상철아, 왜 연락 안 했냐? 상철은 국밥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몇 번 하려고 했어. 근데 못했지. 왜? 상철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갔으니까. 정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 소식 들을 때마다 대단하더라. 회사 차렸다고 하고, 건물 샀다고 하고, 직원 수백 명 데리고 일한다고 하고, 나는 작은 배 타고 생선 나르는 게 전부였는데,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철은 다시 웃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 괜히 패 끼칠까봐, 혹시 도움이라도 필요할까봐. 그래서 연락 못했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존심도 있었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는 왜 보냈냐? 상철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단톡방을 봤거든. 다들 내 돈 이야기만 하더라.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게 걱정됐어. 왜? 사람들이 돈 보고 몰려들 때가 제일 외로운 순간이거든.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스스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이야기, 단톡방 이야기, 삭제된 메시지 이야기, 혼자 울었던 밤 이야기. 정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철은 끝까지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두 사람은 항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두 사람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매주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무릎은 괜찮은지, 무엇을 먹었는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우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몇 달 후, 정우는 다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상철아, 나랑 같이 일 하나 하자. 상철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 정우도 웃었습니다. 돈 버는 일 말고 사람 만나는 일. 그렇게 시작한 것이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였습니다. 정우는 비용을 부담했고 상철은 현장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던 봉사 대상자가 반년 만에 1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찾아왔고, 무료 급식을 받던 어르신들이 찾아왔고, 봉사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쓰면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위해 돈을 쓰니 사람이 남았습니다. 어느 봄날, 도시락 나눔 행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마당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웃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정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정우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억을 벌었을 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아내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나는 평생 돈을 모으느라 사람을 잃고 살았더라.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예전처럼 수백 개의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단 한 명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정호는 이상철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김정호. 정호는 웃었습니다. 뭐하냐? 생선 정리하지. 내일 서울 올라와라. 왜? 벚꽃 구경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상철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알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50억보다 평생 처음 얻은 이 친구 한 사람이 더 값진 재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재산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